예. 문재인 정부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노후된 PC를 바꾸고 태양열이 있는 그린 에너지를 창출하는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교육 내면에 있는 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그렇게 정세균 총리하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좀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청와대에서 불러주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당연히 가죠. 예. 저는 안 부를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애초에 좀 결여돼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국회에서 교육에 관련된 그런 토론회 여러 번 갔어요. 전혀 철학 없고요. 윤회 장관 마찬가지고요. 윤회 장관을 사실은 장관으로 앉히는 것 자체가 철학이 없다고 보여주고 교육을 알아야 교육을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식의 지금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 흐름이다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부에서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내후년 선거는 교육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가 나오게 되면 아마 대학 입시 철폐 들고 나오고 그걸 들고 나오고 그렇게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계점에 이뤘어요. 지금. 너무 이게 고통이 심하고 또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엘리트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걔들이 똑똑하냔 말이에요. 걔들이 좋은 품성을 가졌냔 말이에요. 걔들이 지혜롭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조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천원이 의사가 되겠다고 난리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키웠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개성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성이 있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개성이 없어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은 괜찮은 직업이지만 아무리 해봐도 서비스직이에요. 정말 천재는 과학자가 돼야죠. 과학자. 한국은 지금 망한 나라예요 이미. 의사는 성품이 좋은 아이들,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들, 거기에 일정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다 의사가 되겠다고 줄 서 있는 나라는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의사가 되려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천에서 하루에 수십 개의 손가락이 잘라진다고 합니다. 손가락 붙일 의사가 없는 나라예요. 얘들은 전부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돈 버는 거기 관심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의사입니까? 이미 한국 사회의 노동윤리가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의사가 그렇게 엄청난 특권적 지위를 누려야 돼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약 평균적인 처우에 조금 더 1.2 정도 받는 일이지 그게 지금 한국에서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이유는 뭐예요? 의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의사를 못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유를 아시죠? 변호사도 똑같아요. 변호사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들끼리 엄청난 특권적 지위를 얻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 변호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다 인정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변호사들이. 아마 독일 사례를 아실 거예요. 독일의 경우는 법률을 어떻게 합니까? 법률 보험을 합니다. 보험. 의료보험도 똑같아요.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씩 내고요. 송사가 발생하면 변호사가 와서 다 처리해줘요. 우리처럼 송사가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인간이 그냥 그 집안이 망하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처우.
변호사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처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경쟁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노동사회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특권, 이것을 없애야죠. 제가 그 젊은 친구가 되면 반드시 없애게 할게요. 예, 선생님. 예. 저희가 이제 2003년부터 예. 를 운영을 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당시에는 대한교육 운동이라고 해서 예. 상당히 밑거름이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가고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자꾸 규모가 작아지는 예. 한계점, 난관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 교수님이 혹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쭉 보시면서 대한교육 운동, 그러니까 대한교육 기관들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교육이라는 게 참 사실은 전체의 공교육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공교육이 살아나면 사실은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를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둘 사이의 관계가 약간은 제로섬 비슷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과 대한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대한교육은 또 대한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한교육은 계속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비전을 주는 일종의 영감의 생 같은 거죠.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에서 독일에서도 대한교육이 굉장히 공교육의 변화에 준 큰 기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대한교육이 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것은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교육 시장과 이것이 이제 얽혀가지고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낼지 이게 교육혁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 시장이 너무 기형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을 어떤 식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교육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좀 생산적인 사회적 영역으로 통합해서 풀어내릴지 이런 데 대한 정책적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딱 맞는 답을 드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궁금한 한 분만 더 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걸 처음 접한 이제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포미니즘에 빠져서 이게 중요한데 또 한 반면에서 그걸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쟤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비난해?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막 여학생과 남학생이 굉장히 대립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뭔가 잘하면서 교육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교육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선 이제 여성 또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 분명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옳은지 자꾸 남녀를 좀 이렇게 대치시키거나 심지어 적대시키는 이런 방식 혹은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경지에서의 인권, 휴머니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을지 당연히 후자가 더 옳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가 이 정도밖에 성숙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대의되지 못해서 그래요.
요번에 지금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번 의회에 19.4% 들어갔다. 20%도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20%도 대표되지 않는 의회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여성들의 과소대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럽을 보면 여성들의 대표성과 그 국가의 진보성이 거의 비례합니다. 싹 비례해요. 성비례해요, 성비. 다시 말하면 정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지금 수상이 있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독일 수상이 있죠? 거기가 이제 기독교 민주당인데 그게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거기가 약 30%예요. 여성 의원 비율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진보적인 게 사회민주당이죠? 거기가 약 40%예요. 그거보다 진보적인 게 녹색당이에요. 녹색당부터는 이제 여성 과반입니다. 여성이 더 많아요. 네, 거기서 5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좌파당이에요. 거기 그냥 내놓고 좌파당. The Left. 네, 이름도 The Left예요. 대략 60%예요. 여성 의원 수가. 그러니까 그대로 정치적 진보성과 여성 대표성이 정확하게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여성이 훨씬 더 진보적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진보라는 개념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책에다가 제가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저는 진보라는 걸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더 타인의 고통, 억압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진보적인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질서, 규율에 민감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이고요. 보수가 꼭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진보는 고통과 억압에 더 민감한 사람들. 여성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이유예요. 여성들은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늘 이중의 억압을 당해와서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나 같아요. 성적 억압, 사회적 억압. 그래서 억압에 민감해요. 여성들. 그래서 대체로 어느 나라나 여성들이 더 진보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정치적 프로그램이 복지국가예요. 스칸디나비아 복지는 거의 여성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긴 여성 과반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불편한 것도 있어요. 노르웨이 가보세요. 술을 못 마십니다. 완전히 술을 법에서 그냥 법으로 완전히 금주를 해놔가지고 여성 과반이에요. 의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법을 만든 통에 노르웨이 가면 술 떨어지면 그냥 완전 미치는 거예요. 네? 담배가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술 먹는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거기가. 아무튼 그러나 여성 정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녹색당 지금 환경 문제를 여성들이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 됩니다. 네. 어머니인 지구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인 지구를 어머니가 지킨다. 이러면서 녹색당이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사회적 문제보다도 자연 생태적인 문제, 앞으로의 문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지.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포카 나인. 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지금 사육할 수 있고 강한 자아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함께 해야 되고 그렇죠. 요즘 여기에 문제가 부모가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다시 작성하고 설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천해 주실 부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 그래요. 정말 아주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물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혁명이 가능한가? 또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꾼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건 아주 본질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배운 만큼 가르치거든요. 배운 만큼 그대로만 가르쳐도 잘 가르치는 교사죠. 새로운 걸 가르치는 진짜 어려운 거죠.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개혁의 주체는 누구야? 교사가 해야 되는데 그 교사는 과거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변화 과정에서. 지금 한국 교사들이 과연 교육혁명의 주체가 되긴 어렵고요. 교사들 스스로 내가 한국 교육을 이미 다 내면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로부터 해방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자유인이 되려면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 있는 노예 감독관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일독을 권합니다. 1차원적 인간. 네,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부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환상하거든요.